안녕하세요.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던 29살 여자입니다. 신혼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예비 신랑과 마찰이 생겨서 파혼해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진짜 짜증만 나고 살면서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저는 나름 상위권의 좋은 대학을 나와서 전망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인지라 다른 건 몰라도 머리 하나만큼은 잘 돌아갈 줄 알았는데 멍청해도 이런 똥멍청이가 따로 없네요. 말씀드린 대로 예비 신랑은 중견 기업에 다니고 있고 저도 현재는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누가 더 많이 벌고 누가 적게 번다고 말하기에는 현재 월급 수준이 300 중반이라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둘이서 결혼을 앞두고 모아놓은 돈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굳이 따지자면 제가 1,000만 원 정도 더 모아놨고 예비 신랑이랑 둘이 합치면 1억 3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즘 이 돈 가지고 신혼집을 구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예비 신랑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아버지가 되실 분이겠죠. 아무튼 예비 시아버지께서 올해 퇴직을 하게 되었다면서 그 전에 결혼을 해야 하객들도 그렇고 여러모로 좋겠다고 하셨어. 비록 결혼하기에는 자금이 많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혼을 서둘렀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던 초반 시점에는 양가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 힘만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아끼기 위해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간략하게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은 생략하기로 했고 최대한 돈을 절약하려고 했죠. 덕분에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제법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신혼집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결혼 준비는 끝이 난 상태였네요. 집이야 뭐 당연히 인기 많은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 관심이 가기도 했지만 당장의 현실도 고려해야 하니 신혼집은 욕심 부리지 않고 형편에 맞게 구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신혼집을 알아보는 중에 서울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소개받게 되었죠. 작은 아파트라 투자 목적으로는 조금 가치가 떨어지긴 하지만 저와 예비 신랑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아 위치적으로 나쁘지 않고 거기다 주변 상권도 괜찮은 편이라 신혼집으로 시작하기에는 여기보다 좋은 곳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빌라나 서울 외곽에서 시작해도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은 엄청 저렴한 편이었지만 저희가 모은 돈으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편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다른 집을 알아보려고 했죠. 그러던 와중에 2억을 예비 시아버지께서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양가 지원 최소한으로 하기로 하고 알아보고 있었던 건데 예비 시아버지께서 선뜻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 부담이 되면서도 솔직히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결혼 비용을 간소화하는 부분에서 예단해물 없이 진행하기로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사돈 쪽에서 지불해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입을 싹 닫고 있으면 나중에 말이 나오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현금 예단 3천만 원과 명품 몇 가지 그리고 이불 몇 채 등등 해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까지 저희 부모님께서도 전부 합쳐 8천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 주시게 되었고요. 어머니께서 딸 하나 시집 보내는데 아주 허리가 휘겠다며 농담식으로 엄마 용돈 잊지 마 이렇게 한마디 하고 마셨네요. 사실 넉넉히는 아니지만 당장에 저희 부부가 둘이 합쳐 버는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챙겨드릴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양가 똑같이 말이죠. 예비 신랑에게도 저희 부모님이 이러저런 걸 지원해 주시기로 했다는 말을 하기에 앞서 양가 용돈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의 표정이 대번에 굳어버리면서 불쾌함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선 한다는 말이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을 장만해 주시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용돈을 똑같이 드리는 건 조금 아니지 않냐며 제 말은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잘라버리더군요. 양가에 드리는 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저도 물론 저희 부모님 쪽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은 제 잘못도 있긴 하지만 앞뒤 사정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는 예비 신랑의 말에 저도 울컥 화가 나더라고요. 드릴 거면 같은 금액을 드리는 게 자식된 도리로 맞는 게 아니냐 따지기 시작했더니 예비 신랑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군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듣고 나니 어이가 없어 말조차 나오지가 않았어요. 글쎄 알고 봤더니 예비 시아버지께서 신혼집 비용을 개인 돈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문제는 아버님께서 퇴직을 하시게 되며 벌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드리는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말을 꺼내더군요. 시어머니께서 동네 마트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제대로 된 수입이 없는 상태나 다름없으니 생활비를 꼭 줘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예비 시댁에 대출금을 갚기 위한 생활비를 드리게 되면 우리 둘 생활비며 저금할 돈이 모자르다고 시댁에는 매월 200씩 드리고 친정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생활비로 드리는 그 돈이 사실은 예비 시아버지 대출금을 갚기 위한 돈이라는 뜻이지요. 그렇게 저희가 매달 드리는 돈으로 대출금을 갚아나간다면 솔직히 우리가 갚는 거지 어디 예비 신랑 쪽에서 돈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대출 자체를 예비 시아버지 앞으로 받았다 뿐이지 원금의 이자까지 고스란히 우리 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신혼부부 대출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차라리 그게 낫겠다고 말을 했어요. 제가 워낙 강하게 말을 해서 그런가 예비 신랑도 알겠다고 그러면 자기 부모님하고 상의해보고 연락을 준다며 그날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참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돈도 문제긴 하지만 그보다 예비시 부모님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람. 가장 중요한 예비 신랑인 남자친구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부모님 뜻에 무조건 따르고 있다는 거죠. 한 발짝만 떨어져서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자기 부모님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게 딱 보이는 상황인데 너무 상황을 쉽게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불안하기도 하고 결혼식까지 이제 얼마나 남았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거기다 이 모든 사실을 엄마한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복잡한 머리를 쥐어뜯으며 시간을 보내다 신나는 표정으로 예단입을 한번 보러 가자고 제 손을 잡아 끄는 엄마를 보니까 언제까지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엄마는 그게 대체 어느 나라 계산 방법이냐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당장 파혼하라고 해도 모자랄 게 없는 상황에서도 엄마가 그러셨습니다. 사돈어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혼수며 예단하기로 했던 돈, 그리고 엄마도 대출을 조금 받아서 집값에 보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서였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예비 시아버지 이름으로 내야 할 대출금 이자도 대폭 줄어들게 되니까. 외벌이 하시는 예비 시어머니가 버는 돈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금액이지 않겠냐는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양가 부모님들께 매달 몇백만 원씩 드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아낀 돈은 고스란히 저희의 미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혼 비용은 거의 반반씩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럼 누가 지불해줬네, 뭘 해줬네 논쟁할 필요도 없고 매달 양가에 보내드리는 용돈 문제도 해결되잖아요. 누가 들어도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마음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화 한 번 내지 않으시고 해결책까지 마련해 주시니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도 더 기다리지 않고 엄마의 아이디어를 예비신랑에게 전해줬죠. 하지만 말귀안 통하는 예비신랑은 끝까지 자기 부모님이 해주신다는데 왜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야 하는 거냐며 제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도무지 의견을 굽히지 않던 예비신랑의 고집 때문에 전화로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니 전화로 이럴 바에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말에 일단 전화를 끊었고 다음날 약속 장소로 비장한 각오로 나가봤죠. 그런데 예비신랑이 혼자서 나온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옆에는 예비시어머니가 함께 나오셨는데 그 이유를 저는 금방 알 수가 있었네요. 아니나 다를까 예비신랑은 대화에서 쏙 빠지고 저와 예비시모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비시모의 말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지만 결혼할 때 집은 남자 쪽에서 해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그럴싸한 말로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뭐 되게 길게 이야기하셨는데 예비시모의 주장은 이랬어요. 요즘 대세가 아무리 반반 결혼이라고는 하지만 남자가 집을 해오지 않으면 처가에서 무시당하지 않겠느냐. 나는 내 아들 기죽어 사는 꼴 보고 싶지 않다. 자식 지켜주고 싶은데 다 같은 부모 마음 아니겠냐고.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곧바로 그랬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이자가 훨씬 저렴한 신혼부부 대출을 받겠다고요. 이런 식으로 무리해서 지원하지 않으셔도 처음부터 저는 양가 부모님들이 섭섭치 않게 용돈이던 뭐던 효도를 할 계획이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계속해봤지만 예비시모의 입장은 아주 단호했고 애초에 제 말을 들으실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솔직히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집을 무기로 친정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까지도 전부 본인들이 챙기겠다는 계획을 고집하고 싶은 듯 보였죠. 끝까지 모자란 신혼집 비용은 본인들이 하겠다고 우기시고 좀처럼 그 고집을 꺾으실 생각이 안 보이길래 그럴 바에는 아예 지원도 받지 않고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지 않겠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머님 생각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고.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저희가 계획한 대로 양가 지원 없이 결혼하겠다. 물론 용돈이나 효도도 양가에 똑같이 하겠다고요. 그러자 드디어 예비 시모께서 본심을 꺼내시네요. 언젠가는 저희도 아이가 생길 건데 그럼 그때는 자기 아들 혼자 외벌이를 하지 않겠냐며. 덩달아 본인들도 같이 힘들어지는 게 싫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귀한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저희 친정까지 챙기는 꼴을 볼 수 없다는 뜻이었지요. 차라리 우리 애를 봐주시고 저희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용돈을 받아야겠다고 하시면 최소한 납득이라도 되겠지만 너무 대놓고 저희 친정에 돈 한 푼 나가는 것도 아깝다는 아나무인식 태도에 저도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더 환장하겠는 건 예비신랑의 말이었습니다. 저와 예비시모의 대화가 길어지고 그럼에도 좀처럼 답이 안 나와서 지루해졌는지 아직도 똑같은 이야기냐면서 저한테 이제 고집 그만 부리고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잡니다. 어머님도 그 말을 듣자마자 벌써부터 시어머니 말에 토달고 나를 세우는 모습이 불쾌하다는 식으로 나오시더군요. 지난번 일을 통해서 예비신랑이 헛똑똑이는 물론이고 자기 부모 말에 거역 못하는 못 믿어온 남편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파혼이라는 선택지는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첫 단추만 내 뜻대로 잘 채운다면 살아가면서 조금씩 맞춰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 결혼을 어떻게든 진행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도무지 의견을 굽히지 않는 예비시모와 예비신랑 두 명의 태도에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결국 제 머릿속에서는 그동안에서 외면했던 두 글자가 선명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파혼이었습니다. 그저 남자 쪽에서 집을 해줘야 하고 그 과정이 어떤 거든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효도하라고 강요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어느 나라에서 계산을 이딴 식으로 한답니까? 이런 이야기를 예비신랑이 아닌 예비시모가 할 줄 알았으면 저도 우리 엄마랑 같이 동행해서 올 거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아마도 예비며느리 주제에 설마 어른 말을 거역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예비신랑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왔을 테니까요. 만약에 이 자리에 우리 엄마가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 시원하게 받아쳐 줄 수 있으셨을 텐데 너무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러고 있어봤자 제 입만 아프고 바뀌는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이 결혼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 말씀드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그냥 무시했고요.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머릿속에 가득 차 있던 말을 전했어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결혼 관련해서 예약한 것들 전부 다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발생하는 위약금은 제가 반을 부담하겠다고. 대신에 내 마음이 바뀔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괜히 귀찮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했더니 글쎄 그 와중에 한다는 말이 자기 부모님한테 한번 상의를 해보고 다시 말해준다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결정했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한 다음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최악의 10월드 입장권을 다행히도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바로 찢어버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비록 약간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긴 했지만 그거야 흔히 말하는 인생을 배우는 수업료냈다고 생각하죠 뭐. 결과적으로 제가 이득 아닐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그저 자기 부모한테만 효도하려 드는 내로남불 예비신랑은 다시 그 집안에 돌려드렸습니다. 물론 완전히 정리가 된 후에도 예비신랑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었어요.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 본질은 파악 못하고 그나마 양보한다며 한다는 소리가 자기 집에 드리는 돈은 그대로 하고 저희 친정에도 얼마씩 드리자고 하네요. 너무 얼탱이가 없어서 아니 너는 도대체 대가리가 얼마나 나쁜 거냐고 욕을 해버렸네요. 지금 네가 뭐 때문에 차인 건지도 모르는 주제에 아직도 나랑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저 놀라울 뿐이라고 너 같은 놈은 그냥 평생 니네 부모랑 우쭈쭈하면서 살아라 하곤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존재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결국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족이 한 가족으로 되는 거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뭘 더해줬고 아니고 간에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치우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랑 결혼할 뻔한 그놈이 앞으로 살면서 저같이 똑부러지는 여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절대 없을 겁니다. 저 같은 여자는커녕 머리가 텅 비고 속물근성으로 가득한 여자조차도 저딴 마마보이의 찐따 같은 남자는 거절할 테니까요. 언젠간 그놈이 저를 떠올리며 그때는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할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제 사연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물러갈게요. 안녕히 계세요.